아그리피누스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근데 이분 소개를 보면 태어난 지도 명확하지 않고 BC 67년에 돌아가셨다 하면서 크레타성과 키네레의 총독이었고 상황에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 유명하고 당대 스토아 철학자 중 가장 용감하기로 유명했다라는 얘기가 좀 재밌어요. 야, 용감하기로? 어느 정도 했기에 용감할까? 네. 아버지처럼 반역죄로 기소당하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뭐,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면 죽는 게 낫다라는 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232페이지에 보면 나는 나의 방해물이 아니다. 라는 얘기. 이 저자도 뭐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뭐 글도 그냥 내용도 한마디 한마디가 좀 그렇죠. 나는 나의 방해물이 아니다. 라는 얘기. 폭정의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저자세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네. 그렇죠. 폭정의 시대뿐만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 저자세로 사는 게 또 하나의 또 생활의 또 방식이죠. 그는 독재자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타협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빨간 실이 되고 싶습니다. 작고 멋진 빨간 장식 하나가 옷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튀지 말라고요? 평범함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빨간 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네, 아주 표현이 좀 재밌어서 제가 볼 때는 빨간 실은 개성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고 싶은 신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거나 그냥 눈에 띄고 싶은 관종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신념을 빨간실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232페이지에 오늘날 개성과 자율성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 저자의 이야기죠. 하지만 말만 앞세울 뿐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구나 개성을 표출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뽐내고 싶어 하지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말에서 그친다. 네. 우리는 개성과 자율성이 특히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계속 중요시하죠. 특히 요즘도. 네. 또 개성을 이렇게 표출하고 싶어 하지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이분이 이런 얘기하죠. 정말 이 저자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원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된다. 네. 우리가 뭔가 특이한 생활 방식을 그리고 특이한 자신의 신념이 있더라도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에 오면 남들과 비슷한 걸 하게 되더라는. 네, 저도 경험하죠. 그렇지, 이 순간에는 따라가는 게 맞지. 중단을 하는 게 맞지. 대중 속에 파묻히는 게 낫지. 이런 게 있죠. 또 위기 상황이 오면. 그래서 이런 뭐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개성과 자율은 인간의 사회와 가정에 대칭되는가? 그렇다면 이 지구가 발전한 원동력은 개성일까 아니면 사회와 가정일까라는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네. 233페이지에는 단단한 삶의 원칙 때문에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크레타와 키네레 총독으로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그의 헌신에 감탄했다. 네. 여기서 단단한 삶의 원칙 때문에 명성을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참 많이 봤던 얘기죠. 단단한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명성과 부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 본질적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233에서 234페이지에 총독 시절 그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또 좀 따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형을 치러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려 했었다. 또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렴치한으로 몰지 않았다. 의사가 수술받을 환자를 설득하는 것처럼 죄인을 대했다. 탐욕에 눈멀고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던 그 당시에 이처럼 공명정대한 인물은 흔하지 않았다. 그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하고 헌신적이며 명민한 인물이었다. 네. 뭔가 죄를 저지른 분들에게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거, 이런 정성을 기울였다라는 거 쉽지 않죠. 네, 어떤 죄인들하고 말도 안 통할 수도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득하려고 애썼다라는 얘기도 조금 인상이 남았고 234페이지에 아그리피누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정말 이건 재밌더라고요. 이 저자가 썼는데 네로의 연애에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철학자 세네카 우리 배웠잖아요. 이분이 네로의 스승이었잖아요. 세네카에게 조언한다. 그러니까 세네카가 연애에 참석할까 네로의 말까를 고민하다가 세네카한테 이분이 아그리피누스가 연애에 참석하라고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세네카가 왜 가야 하는지를 다시 물어. 왜 내가 그 네로의 연애에 참석해야 하니까.
당신은 이미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와우, 전 인사이트였어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당신은 그게 가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가치 판단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죠. 아그리피누스에게는 이 고민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네로 같은 그 폭군의 연애에 참석한다라는 것 자체예요. 그래서 야, 되게 멋지다. 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태도는 자기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너무 당연하지만 뻔하지만 어려운.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뭐 환경에 의해서, 성향에 의해서 뭐 여하튼 그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고요. 235페이지에 좋은 성품만이 어려운 일을 깨끗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계산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무엇이 옳은지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진짜 이건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떠올랐고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은 있다 없다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236페이지에 나는 나 자신의 방해물이 아니다. 네. 멋진 말이죠. 네. 나와 또 다른 나를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이건 또 생각해볼 얘기고요. 이 말은 주어진 상황을 한탄하면서 고통받지 않고 어떤 일에도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강인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고난이 닥쳐도 찬사를 올리고 열이 오르면 열병을 앓고 평판이 떨어지면 그 평판을 더 떨어뜨리고 유배를 보내면 도리어 유배를 즐겼다. 네, 아모르 파티죠. 뭐 스토아 철학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찬양하라라는 얘기. 주어진 선택지가 제한됐을 때 야단법석을 떠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그저 그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된다. 그 위의 방법을 고민하는 건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네, 계속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운명의 순응해다. 운명을 찬양하라. 기막힌 운명, 엄청난 슬픔의 운명도 찬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236페이지. 네로 황제는 선하고 유능한 젊은 시인들을 너무 재능이 많다는 이유로 쫓아낸 적이 있었다. 아그리피누스도 같은 이유로 추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야, 그래서 참 아그리피누스가 한 가지 생각 못한 사실이 있다. 눈에 띄는 색깔의 실은 옷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옷이 튀어나오면 망치로 두들긴다는 사실 말이다. 라고 이제 저자의 의견이 달았는데, 네,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이게 네로 황제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폭군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젊은 시인들이 재능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참 쫓아냈구나. 세상에 참 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우둔한 세상은 결국 빨간 실을 못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은. 자, 이제 두 번째 더 짧은 포르누투스라고 이분도 처음 듣는 철학자입니다. 네로 황제의 지시를 거부해 로마에서 추방이 되었고 이 추방은 몹시 불행했지만 이로 인해 목숨을 구했다. 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모두 카토 같을 수는 없다. 카토를 자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카토처럼 엄청난 끈기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카토가 궁금해져서 다음 주 철학자로 한번 지금 지목해볼까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 운이라는 265페이지의 단어 재밌죠? 카토처럼 행동해도 모든 사람이 그만큼 높은 명성을 얻지 못한다. 예, 이거 그냥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죠. 현실에서 열심히 살지만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경제적 운일 수도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태어난 시대와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행동을 하고도 영웅적 존재가 될 수도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을 이 저자가 썼는데 진짜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의견이 하나 달고 싶었어요. 전쟁의 시기에 태어나면 방에서 명상등을 하긴 어렵죠. 예를 들면 현자가 태어났는데 어린 현자가 그분이 전쟁에서 태어나버려서 전쟁 상황에 그러면 그분이 마음 편하게 산에 올라가서 돌을 탔지 못할 거예요. 마음 편하게 책도 보지 못할 거고. 네, 그런 게 지금 이런 태어난 시대와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얘기. 결국 현자들도 자신의 태어난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며 행동하게 되고 하지만 그런 현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들은 지나치게 잘못된 관습이나 습관 등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사회적인 변화를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267페이지에 추방당해서 오히려 목숨을 건졌다라. 친구인 페르시우스는 62년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다. 700권에 달하는
크리시포스 전집과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남긴다. 그는 책만 있으면 된다며 다른 유산은 페르시우스의 자매들에게 돌려준다. 참 그 당시에 관습이 재밌죠. 우리는 지금 유산이나 이런 거는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게 다였는데 그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갔대요. 그 참 보면 다르다 상이. 우린 지금은 당연히 자식들한테 유산이 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승한테 제자들한테 갔고 그렇게 주변인들한테 자신의 유산이 상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책만 유산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268페이지. 네로는 무례하고 오만한 철학자를 즉시 죽이고 싶었지만 애서 화를 참고 그를 로마에서 추방했다. 네. 정말 오만방자한 이 폭군 네로도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못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정말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현상계의 삶은 아니구나라는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마지막. 네. 감동이란 뭔가, 재미란 어디서 오는가, 재미란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